고득점 답안 전략 조금 거창하긴 하지만 일단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죠. 먼저 논술 문제를 잘 읽어야 되죠. 논술 문제를 우리가 논제다라고 합니다. 논제. 그래서 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지시문 읽으시고 배점 기준 나와 있는 배점 사항들 읽어보시면서 문제가 뭔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자.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그 출제자가 나한테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을 묻는지 그리고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제한 조건이 무엇인지, 제한 조건이 있는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질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무엇을 묻고 있는지. 가끔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오거나 또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쉬운 말로 바꾸어서 뭘 묻고 있지? 나름대로 좀 다시 해석해서 이걸 묻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해버리면 질문에 어긋나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한 조건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뭐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학교 현장과 연관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 동료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동료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와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제한이 있을 때 그 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그 범주 안에서 답안을 서술해 주셔야 되죠. 두 번째, 간혹 이제 실수하시는데 논점 누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끔 실수하는 경우예요, 이거. 논점 누락하지 않도록 우리 배점 기준을 보면 이제 점수가 딱딱 배당이 돼 있죠. 그 배점 기준을 보고 요 항목에 1점씩 배당돼 있구나. 그런 배점 기준을 잘 확인해 보시면 논점 누락할 경우가 좀 줄어들고, 배점 기준으로 딱딱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제 그 논점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도 논점 누락해버리면 점수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논점을 파악해서 두 번째, 이제 제시문을 분석하러 들어야 되겠죠. 이제 이 문제를 잘 읽어도 제시문 분석을 잘못해버리면 또 잘못된 답안을 쓸 수밖에 없죠. 제시문 분석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시문 분석할 때 전체적으로 글을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전체 그 요지나 취지가 뭔지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섣불리 한두 마리의 한두 개의 그 키워드에 혹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먼저 전체적인 취지, 요지가 뭔가, 이 글의 요지가 무엇이고 어떤 취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전체적인 요지나 취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개괄적으로 이런 취지, 이런 요지로 그 출제자가 문제를 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이제 몇 개가 있는지 문장 단위로 이제 쪼개서 가야 되는데, 이제 표 형태로 우리 1회차처럼 이렇게 표 형태로 나와 있으면 점이 이제 뭐 3개나 4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점 단위로 딱딱딱딱 이제 끊어서 읽으셔야 될 거예요. 한 점 단위로 나름대로 그 문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문장은 어떤 의미, 저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장 단위로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문장 단위로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안에 이제 주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겠죠. 주요 키워드. 자, 이 문장에 이것이 키워드다. 그 주요 키워드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이게 어떤 논점과 어떤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지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 옆에다 쭉 이제 적는 거죠. 이제 관련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관련 사고를 확장하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키워드부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전체 쭉 이게 어떤 요지지, 어떤 취지로 이런 문제가 나와 있지, 읽으신 다음에 이 문장에서 이게 키워드구나. 이렇게 쭉 조합을 해보면 이게 이거와 연관돼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 나가고, 또 관련되는 이제 그 질문의 답변들을 생각나는 것들을 쭉쭉쭉 적으면서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답안지에서 그 개요를 작성하게 되는데, 개요 작성할 때 그 개요 작성지에다가 작성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뭐 그 문제지에다 바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바로 적어놔야지, 나중에 문제 다 읽고 별도로 적으려면 또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개요 작성을 몇 분 정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0분에서 내가 답안지를 개요를 아무리 꼼꼼하게 써도 답안지 옮길 때 분명히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서 답안지를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렇게 써 나갈 텐데, 답안지에 옮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보통 한 30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좀 글을 좀 빠르게 쓰고 생각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20분에 끝나기도 하고, 좀 느린 분들은 한 40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 30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30분 걸린다라고 하면 나머지 30분은 문제 읽고 개요 작성하는데 다 집어넣는 거죠. 30분 문제 읽고 개요 작성하고 나머지 30분 답안 작성 이렇게 들었는데, 그 30분 개요 작성할 때, 문제 읽고 개요 작성할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남겨놓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답안 다 쓴 다음에 논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배점 기준의 점수를 딱딱 체크해가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뭐 이상한 표현은 없는지 살피면서 점검해 봐야 되니까, 수정하는 시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5분 뺐다 그러면 25분 남아있죠, 그죠? 25분. 25분을 가지고 이제 개요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답안 작성 시간을 한 35분 잡았다 그러면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빼고, 수정 빼고, 나머지 20분 정도 가지고 이제 개요 작성하겠죠. 예를 들어서 20분 정도가 내가 이제 평소에 개요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이 20분 안에 이제 그 논점이 4개죠. 4개니까 이 20분을 이제 4등분 하면 하나당 5분씩 걸리는 거죠. 한 논점을 문제 읽고 한 논점 완성시키는데, 개요 작성하는데 5분을 소요한다고 생각하시고 5분 초과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분 해서 20분 안에 이제 개요 작성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5분 동안 이제 답안 작성하고 5분 남겨놓고 쭉 전체 수정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1번 지문에서 1번 문제에서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1번이 되게 어려웠다. 1번 논점이. 그러면 1번 논점에 뭐 갑자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긴장되는 시험에서 막 이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1번 논점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번 논점을 이제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요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온다. 한 1분, 2분 정도, 2, 3분 정도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5분 정도를 잡았다 하더라도 5분 다 쓰면 안 돼요. 그냥 2, 3분 안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넘어와야 돼요. 그냥 논점 2번으로. 논점 2번 개요 작성하고 3번, 4번 가능하면 이제 조금 시간을 단축시켜 가면서 1분이든 몇 초든 2번, 3번, 4번에 그 소요되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가면서 좀 빨리 해결해서 나머지 1번에다 다시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시간을 이미 이제 20분 다 썼다.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답안 작성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바로 1번 논점 남겨놓고, 그러니까 서론 쓰고 1번 논점 남겨놓고 빈칸 이제 한 6줄에서 뭐 6줄, 7줄 정도 비워놓고, 그다음 두 번째 논점 답안 쓰고, 세 번째 쓰고, 네 번째 쓰고, 결론 쓰고. 이것도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가 지금 35분 걸리니까 조금 3, 4분이라도 앞당겨서 빨리 쓰고 그다음 다시 1번 하러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두고 1번 갖고 매달립니다, 그때. 그래서 1번 논점이 4점이면 4점을 다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점이든 2점이든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제시문 갖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이 제시문 갖고 이리저리 해보고 거기다가 뭐 조금이라도 뭐 그 말을 조금 더 덧붙여보고 해갖고 가능하면 1점, 2점 이상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여러분들 말로 약간 글짓기 형태로라도 그걸 쓰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문단과 문단 간에 그 줄은 한 줄을 비우든 두 줄을 비우든 세 줄을 비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 쓰고 본론 첫 번째 문단에 막혀서 내가 6줄 비웠는데 뭐 4줄밖에 못 썼다. 그럼 2줄 비운다. 상관없습니다. 본론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 한 줄 비우든 두 줄 비우든 10줄 비우든 20줄 비우든 다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통 한 6줄 정도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나중에 생각나면서 채워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답안을 이제 서술합니다. 답안 서술. 답안 서술하실 때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화려한 문장을 써야 되겠다.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간결하게 내 의사를 잘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이제 문장력을 보려고 하는 시험은 아니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문장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질문사항에 답변하겠다라는 의도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유연하게 글을 쓰시면 되는데, 좀 내가 글을 잘 못 쓰신다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지금 질문, 논점을 파악했죠? 그 질문에 답변한다. 질문에 답변한다. 예컨대 뭐 단답식이다, 서답식이다. 단답형, 서답형 형태로 어떤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제일 간단하고, 뭐 문장력이라든지 문장과 문장 간의 어떤 논리적인 관계,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전부 다 하나씩 서답형으로 이제 잘라서 하나씩 이제 서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죠. 조금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나름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두 번째, 그 답안 내용을 쓰실 때는 답안 내용 자체가 정교하고 충실해야 돼요. 정교하고 충실하게. 정교하게 서술하고 내용이 충실하게 서술될 수 있도록. 자, 질문에서 명칭을 쓰라 그러면 그냥 명칭만 쓰면 돼요. 뭐 개념을 서술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개념을 서술하면 물론 이제 그 채점자한테 좀 좋은 인상은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득점은 명칭을 썼느냐 안 썼느냐 있는 것이고, 명칭을 쓰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개념을 서술하라든지, 뭐 또는 뭐 어떤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서는 몇 가지를 제시하라든지, 이런 얘기,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충실하게. 간단하게 명칭만 제시하면 점수 받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명칭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충실하고 정교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교하게 서술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뭐 교과서적으로 아주 잘 쓰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의미를 그냥 편하게 전달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이따가 답안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세 번째, 주제와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각 논점은 주제와 연계한다. 요거 2점짜리죠. 평소에 이제 연습하실 때 이 주제와 연계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연습해 두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리고 실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연계, 각 본론 문단마다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주제와 연계하는 부분도 아주 잘 쓰면 물론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형식을 좀 알아두고 그 형식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거는 연습하는 게. 그래서 평소에 한 연습해 두시면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픈형의 답안 대비입니다. 오픈형. 자, 최근에 이제 오픈형이 나오는 추세니까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픈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논점과 관련되는 내용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그 논점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논점의 개념. 그러니까 관련 개념이 있으면 그 오픈형 문제에 관련 논점의 개념이 있다. 그 관련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의미. 이 의미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이거 의미가 뭔지, 이 관련 개념 의미를 서술하라는 말은 없더라도 오픈형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 출발점은 그 개념의 의미예요. 그 개념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야 된다. 분명히 떠올린 다음에, 두 번째, 그 개념의 범주, 이 개념의 범주를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잘 써도 점수를 못 얻습니다. 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서술해 주세요. 안에서, 그러니까 개념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범주 안에. 범이나 범주나 뭐, 개념의 범주 안에, 이 범주 안에서 서술하시는데,
그냥 서술할 수는 없잖아. 오픈형이니까. 그 범주 안에서 이제 사고를 확장해서, 사고. 이 속에서 이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 개념 떠올리고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 개념과 연관시켜서 사고를 쭉 확장시켜 나가고. 세 번째, 이 서술할 때 대강 서술하지 마십시오. 오픈형은. 좀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정교하게. 충실하고 정교하게. 그러니까 조금 미진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보고, 채점자가 이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좀 충실하게 설명하면 이게 이런 의미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 취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점수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정교하고 충실하게 서술해 주실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서술한다. 서술. 이 정교하게 서술하실 때는 이 오픈형 논점 있죠. 오픈형 논점과 연관시켰어. 오픈형 논점과 연관시켰어. 연결해서 서술해 주셔야 돼. 마치 오픈형 논점은 적은데 다른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거 잡아주셔야 돼. 이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런 게 실제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이 모범 답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픈형이라고 해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오픈형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건 아니다. 그 개념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되니까 일단 그 개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런 의미지. 그러면 이런 의미 속에서 저 논점이 요구하는 것이 저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하면 어떨 것인가. 그다음에 답안 쓰실 때 다시 오픈형 논점과 연결 지으면서 논점의 내용들과 연결 지으면서 서술해 나가자. 이렇게 서술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